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제 아이가 강물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는 모터보트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하늘에서는 탐조등이 강 전체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핵 총책을 반드시 잡아오라. 가족까지 전부. 저는 평양에서 북한 핵무기 연구를 총괄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가족을 데리고 한밤중에 압록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날 압록강에서 벌어진 90초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누구였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20대 후반에 국가핵물리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30대 초반에는 핵무기 설계팀 책임자가 되었고 40대가 되었을 때는 북한 핵무기 연구를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개인 승용차, 특별 배급,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당은 저를 믿었고 저는 당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철수 동무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책임자의 다급한 보고가 올라갔고 곧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핵무기 설계 자료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평양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국가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 집은 순식간에 봉쇄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직원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선이 추적되었습니다. 리철수는 어디로 갔나? 누구를 만났나? 무엇을 가지고 갔나? 보위부 요원들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평양 시내 모든 검문소에 제 사진이 배포되었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물론 국경 지역까지 수색망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평양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져간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북한 체제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핵시설 지휘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고함이 오갔고 책임자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핵 총책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보안은 뭘 했나? 감시는 제대로 했나?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이 사건은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거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보위부 책임자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수님, 핵무기 연구 총책임자 리철수가 설계 자료 일부를 가지고 실종되었습니다. 보고를 듣던 김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집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핵 개발 핵심 인물이 자료를 들고 사라졌다고? 지금 당장 어디 있나?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 파악 중이라고? 김정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잡아오라. 리철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전부다. 삼족을 다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이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장 특급 비상령을 발령하라. 바로 그날 북한 역사상 몇 번 안 되는 특급 비상령 7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특급 비상령 7호.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최고 단계의 검거령입니다. 반역자, 탈출자, 국가 기밀 유출 용의자를 잡기 위해 모든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는 명령입니다. 평양은 물론 전국 모든 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수색망이 펼쳐졌습니다. 국경경비대는 3배로 증강되었고
강과 바다를 감시하는 순찰대가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정찰 총국 요원들은 중국 국경 지역 모든 마을을 뒤졌고 보위사령부는 평양 시내 모든 건물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이 전국 곳곳에 붙었습니다. 리철수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신고자에게는 특별 포상을 내린다. 하지만 포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주거나 도와준 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처벌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감옥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되고 모든 곳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낯선 사람을 도울 수 없었고 누구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리철수를 반드시 찾아내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추격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실 제가 실종되기 며칠 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핵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회의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고위 간부 2명이 급히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바람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극비 당 중앙위원회 숙청 대상자 명단. 손이 떨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문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접을 수 없었습니다. 명단을 훑어내려가던 제 눈이 어느 한 줄에 멈췄습니다. 리철수, 핵무기연구소 총책임자, 연구지연, 책임전가, 처분 대상.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분 대상.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 공개 처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삼족 멸문. 저만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심지어 제 동생 가족까지 모두 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연구 지연.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고 자재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이 저였던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문서를 복도 끝 서류함 옆에 던져놓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 8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가족을 지키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북한을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다음 날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기 위해.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이 위험해.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리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숙청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족이 다 끌려가. 아이들도. 아내는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아직 이렇게 어린데.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나자. 지금 당장.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는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방법이 있어. 위험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아. 저는 이미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압록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그 강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하지만 강만 건너면 살 수 있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가족 지키자.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몰래 중국 국경 지역 지도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조금씩 식량과 옷을 샀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다른 상인들에게서 구입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가장 얕은 구간이야. 수심이 1m에서 1m 5 정도. 경비대는 여기 초소가 있어. 하지만 교대 시간이 있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15분 정도 공백이 생겨. 저는 오랜 시간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소 동료 중 국경 경비대 출신이 있었는데 그에게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강물 온도는 지금이 3월이니까 영하는 아니지만 매우 차가울 거야. 10분 이상 버티기 힘들어. 그럼 빨리 건너야겠네. 아내는 두려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이 한밤중에 얼음장 같은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업고 갈게. 한 명씩. 당신은 다른 아이 손잡고 따라와. 우리는 매일 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조명 각도, 경비대 동선, 강 건너편 지형까지.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성공 확률은 50%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언제 떠날까? 다음 주 토요일. 달이 없는 날이야.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국경 지역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저는 큰아이를 업었고 아내는 작은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경사진,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천천히. 500m 앞 초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의 압록강은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너무 차가워요. 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저는 아이를 더 높이 업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작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뒤따라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의 돌들이 미끄러워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강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은 잠시 강을 바라보다가 다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강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빗줄기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저는 아이를 물속으로 낮추고 아내도 작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가.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가슴까지, 목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10m 앞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쪽이다. 초소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터보트 엔진 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탐조등이 우리를 정확히 비췄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물에 총알이 박히며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제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업고 있던 큰아이가 물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아빠. 아이의 비명.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뒤에서는 모터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갈대밭으로.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의 갈대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성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상태였습니다. 90초.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갈대밭에 쓰러진 우리는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중국 브로커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압록강 건넜습니다. 위치는 30분 뒤. 한 남자가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야 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이틀 뒤 약속된 장소에서 저는 한국 국정원 요원을 만났습니다. 리철수 씨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하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그리고 음식.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국 과자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조사관들 앞에서 제 신분과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북한 핵무기 연구소 총책임자였습니다. 숙청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고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의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해, 연구 내용에 대해, 내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리철수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숙청당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귀중한 정보를 가진 증인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자유롭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웃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네. 이제 고향에 오신 겁니다. 우리 가족은 곧바로 경기도에 있는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통칭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 이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건 교통카드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북한에는 평양 지하철밖에 없었고 일반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은행 카드입니다. ATM, 기계에서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 돈을 찾는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지도, 모든 게 다 됩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편의점 이용법, 병원 가는 법, 일자리 구하는 법, 세금 내는 법.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이들이 학용품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하나원 직원들이 새 책가방, 공책, 연필, 색연필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래, 다 너희 거야. 우리도 이제 학교 가요? 큰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꿈을 키울 수 있어. 아이들은 새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우리 정말 잘했어. 북한에서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우리 가족은 정부 지원으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세상 어떤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여보, 문에 자물쇠가 안쪽에만 있어요. 아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여긴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든.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언제든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연구소에 자리를 얻었지만 북한식 업무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이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사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부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 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보여도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아이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성분이나 당 간부의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엔 겁낼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아빠 왔어. 큰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했던 아이가 이제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 대견하네. 아이는 행복해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것,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고기를 샀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나도 그래. 출근할 때마다 누가 날 감시하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게 돼. 하지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작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불 켜진 수많은 집들, 오가는 자동차들, 멀리 보이는 빌딩들. 이 모든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감시도 없이. 우리 정말 잘 왔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압록강에서의 그 90초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넌 그 강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화려한 직함도 특별한 대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고.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북한에 남았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핵무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작은 회사에서 산업용 장비를 연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을 만듭니다. 월급은 북한에서보다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번 돈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괜찮아. 당신은? 저도 좋았어요.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어요. 아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에 갑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다른 가족들도 똑같이 평범한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응, 평범하게, 평범함.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압록강에서 총에 맞는 꿈, 보위부에 잡히는 꿈, 아이들이 제 손에서 떨어지는 꿈.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아이들 방을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괜찮다. 며칠 전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아빠, 이거 봐요. 아이가 그린 그림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림 위에는 아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웃을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북한에서의 호화로운 삶보다 한국에서의 이 평범한 하루가 100배, 1000배 더 귀합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절대 두려움 없는 나라에서 살 것이다. 아이들을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압록강의 그 90초는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90초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행복이 그 증거입니다.